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지금 9시부터 확대된 사례 정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확대된 사례 정의 기준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와 검사 기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된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환자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오판 대응 절차에서 드디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입니다. 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특히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로 해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뭐 바람직하죠. 특히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등 이렇게 굉장히 협소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에서 좀 포괄적으로 돼 있고, 뭐 그동안 확진된 사례들을 보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례도 있지만 없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제 환자들을 더 발견해낼 수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그동안 기침, 호흡곤란 이렇게 있었는데 인후통이 들어갔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실제 국내 확진 환자들 보면 인후통을 호소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초기에. 두 번째 환자도 인후통이 있었고 호흡곤란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만시지탄이지만 실제 환자를 확인해서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건 뭐 당연히 중국 방문이라는 역학적 연관고리, 그다음에 이렇게 확진 환자와 접촉한다는 연관고리가 중요한 환자를 스크린해야 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니까 이건 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이 항목에 이제 들어간 것이 사실 뭐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는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좀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의사 재량권에 맡겼다라는 측면에서 뭐 폭넓은 의사의 이제 권한을 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은 의학 교육과 많은 환자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 지침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좀 더 경험과 많고 지식이 많은 의사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이제 현장 병의원에 계신 심지어 뭐 선별진료소에 계신 의사들조차도 이런 포괄적인 의사 환자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환자를 좀 좁혀갈 건가. 또 국민들도 뭐 이런 의사 기준 환자 확대에 따라서 뭐 좀 더 선별진료소 가면 확진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병원에 또 오실 것 같고, 또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별을 해서 의사재량권을 잘 활용해서 실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환자를 골라내느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브리핑에서 질본에서 뭐 동남아 등 국가에서 유행이 의심되는 경우에 영하고 와서 판단을 좀 시사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아쉬운 부분은 이 보건당국이 실제 의사들이 재량권을 갖고 의심을 하도록은 했지만, 어느 정도 중국 이외에 지금 주로 동남아 국가겠죠. 뭐 어제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을 얘기했는데, 실제 그날 그 이외 국가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 유행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갔을 때 얼마나 감염의 우려가 높은지, 좀 더 그런 위험 평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의사들이 재량권을 갖고 의심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 특히 지역사회 유행 위험이 높고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14일 이내에 왔을 때 의심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매일 좀 제공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 감염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감염 또는 뭐 지역사회 감염 전파, 지역사회 감염 유행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의가 이제 명확하게 지금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 명확하게 지금 컨센서스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커뮤니티 인펙션인 건데 우리가 병원 감염하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경우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건 어렵진 않죠. 되게 이제 잠복기 이후에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경우를 병원 감염이라고 하고 보통 입원하고 48시간 이후에 새로이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경우를 이제 병원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족 감염, 가족 내 감염, 패밀리 클러스터라고 해서 가족 내 집단 감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입니다. 국내 환자들도 보면 부부 간에 또 그 모자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 이런 또 모녀 간에 이런 감염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밀접 접촉이 많은 가족 내 감염 그 사례가 이제 있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그냥 지역사회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뭐 직장이든 또 공공장소든 이렇게 그 활동 중에 이제 감염된 경우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 감염 전파라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지역사회 내에서 한 확진 환자가 주변 접촉자에 감염을 시킨 사례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유행이라는 건 에피데믹인데 평상시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 숫자보다 유의하게 이제 증가되는 경우를 이제 에피데믹 유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평상시 지역사회에 유행이 없던 신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이제 다수가 발생하면 뭐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최근에는 뭐 콜레라 환자가 없습니다. 뭐 콜레라 환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발생한다면 한 명이 또 다른 환자를 감염시킨다면 2명 이상은 콜레라 유행이라고 국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감염병마다 그 평상시 발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의하게 증가된 경우를 유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2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2명이 서로 접촉을 통해서 또 뭐 2-3명 이상 이렇게 발생되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 당국도 브리핑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높고 유행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환자가 23명까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례 정의가 확대가 돼서 좀 더 많은 의심 사례에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수일 내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앞으로의 좀 전략은 바뀌어야 될까요? 지금 지역사회 현재까지는 모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전수 확인해서 확진해서 격리 치료하고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 중에서 또 위험도에 따라서 자가 격리라든지 철저히 격리를 하고 그 중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를 이제 모니터해서 나오면 또 격리 치료를 하고 또 그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또 추적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만 꼼꼼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확진 환자로부터 접촉자를 줄이고 2, 3차 발생 환자를 줄여감으로 해서 국내 이 신종 코로나 감염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봉쇄 전략,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유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 봉쇄 전략으로 쭉 해왔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 내지 전파 또 유행 여부가 이제 지금 사례 정의도 확대되고 확진 검사법이 이제 대폭 그 배포가 되면서 실제 환자 수 증가나 실제 현황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또 짜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에서 뭐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지금 서울이나 뭐 광주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또 그 많은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수가 이제 노출돼서 그 중에 또 2, 3차 더 이상의 감염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를 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이제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환자가 다수가 많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집중 치료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고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23번째 환자 동선이 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게 지역사회 전파를 하는데 좀 뭔가 일조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네 분의 이제 확진 환자분들이 나왔는데, 23번이라고 불리는 중국 여성분이, 지난달 1월 23일 이제 우한에서, 일가족과 함께 입국해서, 그동안 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분, 14일 내에 이제 국내, 계신 분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가 이제 그 1월 23일로부터 14일이 딱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확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인이다 보니까 일가족이 또, 옮겨 다니면서, 거주를 했는데, 아직 역학조사 결과나 동선이 안 나왔습니다. 꽤 장시간, 입국으로부터 꽤 긴 시간, 물론 그동안 잠복기에 있었고, 뭐, 증상이 이제 최근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제 잠복기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점차, 많은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실제, 현장에서 잠복기에 감염 사례도 나와서, 지금 23번째 이 환자분이 동선 파악과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좀 뭐 관광을 했으면 이제 공공장소에 또 많이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일정 장소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한에서 입국한 분들을 14일 이내에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걸 지금 해왔는데 지금 30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 중에 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이 계신데, 뭐, 경찰청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분을 이제 연락이 됐는데, 아직도 30명 정도는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23번째 환자분처럼 이분들 중에서 뭐, 잠복기에 있거나 증상이 시작돼서 방역망에 이제 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2, 3차 감염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우한에서 입국한 분들도 여전히 14일 이내라고 하는 그 최대 잠복기 내에 이제 있는 전제 조건을 맞춰야 의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이제 우한이 23일부로 이제 봉쇄가 돼서 그 이후에 나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3번째 그 중국인 확진 환자처럼 23일 이전에 출국해서 지금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그 전에는 나왔지만 병원은 오늘 이후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우한에서 왔고 증상도 있지만 14일을 지났기 때문에 또 이 의사 환자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그 중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선 의료인들이 또 보건당국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흔하진 않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리고 또 놓친다면 그런 분들이 또 지역사회 감염 전파 소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민간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해졌는데요. 민간기관 검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 보건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리얼타임 PCR, 소위 이제 실시간 중화효소 연쇄 반응 검사, 핵산 증폭 반응 검사가 6시간 만에 이제 검사법이, 그러니까 그동안 2단계였는데 한 단계로, 또 현장에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그 임상 수탁 검사 센터에서 6시간 정도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동안 쭉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현실화된 건 상당히 역시 좀 시간은 걸렸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해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각 50개 여개 기관이라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기관도 있을 수 있어서, 또 이런 정부 발표만 믿고 모든 민간 기관 50여 개 기관에서 환자가 오셔서 의사가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기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또 현장에서 혼선 내지는 좀 서로 실랑이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뭐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이고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잘 조율해서 그런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모든 지금 적어도 선별진료소로 정부 기관이 그 지정한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환자가 오고 의사가 재량권에 의해서 이제 검사한다 그러면 의사 환자로 이런 그 실시간 핵산 증폭 반응 검사, 확진 검사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부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각 의료기관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여태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방법이 2단계였습니다. 처음에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그 공통 유전자 부분을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로 증폭을 하고, 증폭된 그 핵산을 유전자 염기서열, 소위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그 염기서열을 유전자 뱅크, 진뱅크 서열과 이제 비교를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단계고 또 그 수탁 시도 보안연에 이제 검사를 의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하루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려서 여러 가지 의심 환자들을 빨리 확진하고 격리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다소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단계로
한 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이한 염기서열을 증폭해서 현지 선별진료소 내지는 인근에 이제 뭐 진단 그 검사의학과 또는 지금 임상병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 검체를 받아서 현장에서 한 단계로 뭐 현장 내지는 가까운 이제 수탁기관이 되겠죠. 가까운 데서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대폭 단축됨으로 해서 의사 환자를 확진 또는 뭐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그 결과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격리 치료가 빨리 들어가고 또 환자 증상으로부터 확진까지의 그 유증상 기간 동안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어서 실제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성에서 양성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던데요.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했던 게 안전하다고 보실까요? 예, 지금 뭐 그 음성이었던 결과가 이제 양성으로 바뀐 사례들이 나타나서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원인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확진 환자하고 이제 밀접하게 접촉한 밀접 접촉자라는 지금 개념도 없죠. 그냥 접촉자라고 해서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2차 감염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 환자 접촉자들을 자가격리를 합니다. 2주 동안. 근데 바이러스가 만약 들어왔다면 목이나 호흡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소위 잠복기죠. 이것이 2일 내지 이제 14일인데 잠복기에 검사를 하면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증상이 시작되면은 양성으로 나오게 되는. 어제 그 사례가 아마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쇼핑 그 방송인가요? 어디 GS 홈쇼핑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공개된 명칭이니까 GS 홈쇼핑의 사례가 처음에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처음에는 잠복기 상태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그 상태에서는 음성이었고 나중에 증상 시작돼서 양성으로 나온 건데 결국은 잠복기에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들어와도 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10마리 정도 된다. 가정을 하면 이 확진검사법의 민감도가 적어도 100마리 이상이어야지 양성으로 나온다. 그 민감도가 이제 물론 높긴 하지만 뭐 한 마리까지 그 검출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예를 들자면 잠복기에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낮아서 이 검사법의 그 민감도 수준보다 낮다. 그럴 때 이제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사례로는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이제 실제 증상이 시작돼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었다. 근데 뭐 하루 뒤에 다시 측정하니까 양성으로 나왔다. 이런 사례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뭐 코로 해서 뭐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거나 또는 기관지 가래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체 채취가 좀 뭐랄까 부족했을 때 검체 채취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뭐 적당히 이렇게 면봉으로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적당히 코 주변에서만 검체 채취를 하면 충분히 바이러스가 검체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겠죠. 실제 신종 코로나인데 검체 채취를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검체를 채취를 했는데 뭐 이송 과정 중에 우리가 뭐 냉장으로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 이제 이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송 과정 중에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럼 이제 검사할 때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또 줄겠죠. 그래서 또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확진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례가 늘면 이런 우리가 보통 보지 않는 사례들은 종종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완치 환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완치 환자는 다시는 안 걸릴까요? 지금 모르죠. 이 신종감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이 지금 한 달 뭐 열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많은 수의 환자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자들이 늘면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밝혀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몸 안에 항체가 생겨서 회복기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감염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런 항체가 아니라면 또 재감염이 가능한 거고 또는 그 항체가 뭐 중화 항체로 바이러스를 감염 예방한다 하더라도 이 감염자가 면역이 떨어진 분이다. 뭐 암 환자라든지 이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약 아주 고령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항체가 잘 안 생겨가지고 다시 재감염이 가능하거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15년에도 한 환자분이 암 환자로서 면역 저하 환자다 보니까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한 꽤 1년 이상 끌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수개월을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임상 경과 또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면역이 과연 방어 면역인지 이런 연구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하게 연구 용역을 통해서 뭐 현장 진단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더 대폭 연구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나 진단 방법이나 방역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연구 개발에 대한 또 기초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지금 대폭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퇴원한 환자분들의 항체를 치료제로 쓸 수도 있을까요? 뭐 이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지금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제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두 분이 어제 국내 첫 환자 중국인 여자분이 이제 완치가 돼서 어제 또 퇴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회복한 환자들이 몸에 항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회복기 혈청을 가지고 중증 환자 치료해보는 시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회복기 환자의 혈청에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건 대단하게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미정이긴 하지만 지금 뭐 칼레트라라든지 뭐 리바비린이라든지 많은 항바이러스제 다른 그 병에 쓰던 약을 지금 차용해서 허가 적응증 이해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라는 상황에서는 이 완치 환자의 회복기 혈청을 치료제로 한번 시도를 고려해 봄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국에서 생후 30일 신생아 수직 감염 여부에 대한 어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긴급하게 이제 받고 답을 했는데 제가 외신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중국 우한시에서 출생한 아이가 36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산모로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한 그 신생아가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에 36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 지나서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감염이냐 아니냐 어제 이제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모가 확진된 상태에서 태반을 통해서 그 태아한테 감염되거나 자연 분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그 분만 시에 아이한테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이제 수직 감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A신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제왕절개로 출산했고 신생아는 36시간 지나서 확진을 받았고 다른 신생아실에 있는 상황에서 확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태반과 탯줄 혈액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었습니다. 다 음성이어서 이거는 수직 감염이 아니다. 그 신생아실 자체에서 이 신생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A신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그렇지만 숫자가 환자가 늘면은 임산부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과연 신생아 수직 감염이 될지를 뭐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중국에서 이제 그런 연구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사실은 보통 그 임신부의 태반은 태아를 영양도 공급하지만 태아로 바이러스나 감염병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임신부가 걸리면 그 신생아가 소두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수직 감염인 거죠. 그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 산모가 걸리면 태아에 감염이 돼서 태아가 이제 기형으로 머리가 작아지는 뭐 우리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도 그런 임신부가 그 임신 중에 걸리면 신생아로 태아로 전파가 되는 그런 수직 감염 사례가 되겠는데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수직 감염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사례는 없는 걸로 봐서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15초 내에 감염됐다, 뭐 50초 내에 감염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실제로 이 시간 내에 감염될 수 있다. 예, 뭐 중국에서 지금 확진 환자를 뭐 CCTV로 이렇게 모니터 해보니까 그 다른 확진 환자와 접촉 시간이 15초 정도인데 이제 감염됐다. 그게 가능하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확진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안면에 그 비말, 바이러스 포함된 비말이 눈이나 코에 입에 점막에 붙는 것은 뭐 15초가 아니라 몇 초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15초라도 그만큼 직접 바이러스 비말이나 또는 악수를 통해서 악수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악수하고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점막에 바이러스가 접종이 된다면 뭐 15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민 중에서 한 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 지금 뭐 우한의 그 교민들 현재 와 있는 아산에 지금 격리돼 있는 교민 중.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한에 있는 교민분들을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입국 지금 국내에 모셔와서 지금 아산과 진천에 그 생활관에 2주간 1인 1실 격리하고 모니터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그 중에 잠복기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14일까지. 지금 그 잠복기 중에 지금 1인 1실로 교차 감염을 차단하면서 지금 모니터 중인 상황이니까 그중 뭐 쭉 체온도 재고 증상도 모니터를 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검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교민 중에 그 환자가 나올 수는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뭐
생활관에 이제 격리 수용된 교민분들 중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CDC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리고 WHO는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CDC라고 하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상황인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CDC에서는 미국은 지금 유입 환자만 있고 또 중국과 그 중국인이나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국인이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유행 위험이 없다.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래서 굳이 일반인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미국의 상황을 이제 위험 평가를 해서 그렇게 당국에서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WHO는 이건 뭐 전 세계를 대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상의 이제 권고 사항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의 위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중국과 가깝고 이미 중국 입국자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 환자도 있고 지역사회 2차, 3, 지금 뭐 첫 확진자로부터 2차, 3차 감염 환자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선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노출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도 있고 또 잠복기가 지금 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길거리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일반 길거리에서 그냥 한적한 길을 갈 때 뭐 방한용으로 마스크 쓰는 거는 뭐 그건 타당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 상황과 전파 상황, 지역사회 감염 우려, 또 어느 장소가 높은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제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보건 당국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 또 어느 장소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좀 위험 평가를 해서 좀 알려준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그 두려움 없이 좀 안심하고 또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쳤고요. 혹시 교수님이 더 추가로 하고 싶으셨던 얘기? 네, 뭐 지금 이제 오늘이 그 의사 사례, 의심 환자 사례도 대폭 확대됐고 뭐 진단 키트도 현장에 많이 배포돼서 고무적인 또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일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판단하에 재량권을 갖고 의심을 해서 이제 검사를 결정해야 되는 일선 의사들한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건당국이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과연 어느 지역에서 입국했을 때 의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매일매일 위험 평가를 해서 좀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들은 뭐 재량권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좀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과연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 불안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의사 환자 확진 검사를 한 근거를 대라는 얘기를 나중에 또 해명하라 뭐 이런 그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그 주저하는 의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신종 코로나 환자를 또 놓치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 현장의 어려움 또 국민들은 이제 확진 검사도 가능하고 의사들이 많은 재량권이 있으니까 해달라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해달라고 또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에 그런 또 실랑이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좀 더 그 보건당국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연일 이제 새로운 사례 또 의외의 사례들이 나오는 형국이긴 한데 이건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종감염병 일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뭐 유사한 사스 코로나 사례라든지 또 중국에 많은 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 물론 중국이 지금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가 그때그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뭐 이제 지금 3만 명을 넘었나요? 예, 그럴 정도로 그 환자가 많으면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런 환자를 방역하고 그 뭐 사례 정의도 넓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을 지금 23분까지 있지만 쭉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바이러스고 그렇긴 하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학적 그 결과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방역에도 열심히 하지만 또 연구 지금 환자들 사례가 다 소중합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에 또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실제적인 치료적인 방역 조치 또 치료 지침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슈퍼전파 사건 또 병원 감염의 확산 여러 가지 감염 관리 또 의료진 감염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좀 현장에 가이드라인도 지침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